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서울고등법원의 이수견 부장판사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의 이수견 판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형사 절차에서의 디지털 증거를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자료가 많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학설과 판례가 놀랍게 발전한 것 같아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여가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정보의 상당량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압수수색의 경우에 피압수자와 정보 주체가 다르므로 정보 주체의 참여권 문제, ISP에 대해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 주체나 ISP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조성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조 변호사님은 디지털 증거의 조예가 깊으시고 최근에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십니다.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선 판사님이십니다. 박 판사님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근무 중이시면서 디지털 증거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 중이십니다. 이원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조선대학교 법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한국 디지털 포렌식 학회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디지털 시대의 형사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 역작을 남기셨습니다. 최지원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최지원 변호사님은 현재 최지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디지털 증거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번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70분입니다. 발표자께 30분, 그리고 세 분 토론자들께 각 7분, 5분에서 7분을 들여서 세 분의 토론을 모두 들은 후에 발표자께서 약 10분 동안 일괄해서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저번 세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발표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3자의 협력 의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조성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제3자의 협력 의무와 같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디지털 증거 또는 그 포렌식에서 어떤 기술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네 가지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컴퓨터나 저장 장치, 또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모바일, 세 번째 서버, 또 네 번째 네트워크로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통신 감청과 좀 더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발표에서는 첫 시간에 일반적인 저장 장치, 두 번째 시간에 모바일, 세 번째 여기서 본 발표에서는 이제 서버 관련된 말씀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구성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의 특수성을 이유로 해서 협력 의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논의는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제시된 개정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좀 더 이론적으로 정보 주체의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3자 협력 의무 규정의 기능은 제3자가 정보 주체의 참여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제3자 집행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정보 주체의 법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3자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 또 접근 권한 정보와 진술 거부권, 또 보존 예청제도 협력 의무의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핵심 문제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검열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의 기초로 당사자 참여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종래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참여권 보장을 진술거부권 고지의 법원과는 핵심 제도의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2015년 종근당 결정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 참여권은 영장심사와 공판 절차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중간 단계 통제 수단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이 수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절차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형사 절차에서 이 전자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하게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3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처럼 소유자와 보관자가 분리된 경우에 참여권 보장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자세히 보면 개별 조항의 목적에 따라서 절차적 보상 받는 대상을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제가 형사소송법에서 절차 보장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망라해 놓은 표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면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해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또는 참여를 하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 대해서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정보의 소유자와 보관자가 분리되는 상황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형사소송법 구조로 인해서 제3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절차 보장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수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처분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전자정보의 2단계 집행 단계에서는 처분을 받는 자는 정보 주체, 즉 해당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압수 목록 교부의 문제입니다.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은 압수물을 반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소유자 등은 정보의 삭제,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정보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점도 분명하게 규율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의 문제입니다. 우리 법문상으로 봤을 때에는 피의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만으로 보면 제3자에 대한 집행에서 그나마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122조 단서를 넓게 해석한다면 참여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면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와는 다른 흐름에 있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일반적인 제3자 집행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취득한 것이긴 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접근 권한 정보를 기초로 직접 서버에 접속해서 이메일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판시해서 절차 보장의 주된 대상이 정보 주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제3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강력부 검사가 제1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를 특수부 검사가 별도의 압수의 영장으로 재차 압수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그 유명한 종근당 사건에서 제2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의 주체는 최초 압수수색 이전부터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2012년 판결과 달리 정보 주체의 참여권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있었던 그 채널A 기자 사건,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제출받은 사안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압수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3자 집행에 대해서 우리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봤는데요.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송수신이 완료돼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아닌 통신 비밀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송수신이 끝났지만 그 프라이버시 이익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통신 비밀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비밀 관련된 그 강제 처분인 통신 감청이 아니라 일반 압수 절차에 의한 서버 이메일 취득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강제 처분의 공개성입니다. 또 이 공개성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련 이메일이 유관 정보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에 정보 주체가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는 통신 비밀에 의해 보호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공개성이 보장되는 강제 처분에 의할 경우 그 취득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우리 법 해석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연히 급속을 유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압수제도 자체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수중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같은 정보를 취득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느냐 아니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수사의 밀행성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의 명분으로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발표 관련해서 발표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3자 압수수색 집행의 문제점을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제3자, 그 서버 관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매트릭스 안에 정보 주체가 당당히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본인의 자리를 잡고 그 전제에서 제3자의 협력 의무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본 발표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무나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접근 권한 정보와 진술 거부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휴대폰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사용하실 텐데요. 특히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접근 권한 정보 획득을 전제로 하고요. 또 많은 경우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권한 정보와 암호화 정보는 전자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적 수단에 의해 강화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접근 권한 정보 등이 진술 거부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을 좀 나누어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접근 권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생체 인식 수단이라는 생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눠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발표의 목적상 세 번째 생체 인식 수단 부분은 잠시 생략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워드 같은 정보는 그 자체로는 요증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만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냐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우리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 발표자는 그 진술 내용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진술 거부권은 매우 불안정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면 진술 거부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접근 권한 관련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데요. 유형 2라고 해서 첫 번째로 피의자에게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수사기관 나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해당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형 3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는
전자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 암호 해제된 상태의 전자정보를 제출하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상 기재지만 피압수자의 어떤 행위를 전제해야만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행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발표자는 우리 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피압수자 등에게 적극적 행위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논하기 전에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 기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술 거부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배심 제출 명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교법적 논의는 발표문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문제로 봤을 때 특정 행위가 언어적 표현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와 형사상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진술 거부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 발표자는 특히 접근 권한 정보 자체의 제공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행위는 강제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 형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 정보의 입력을 강제하는 것도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제3자에 대한 협력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마 외신 같은 데에서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에서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 아이폰 해제를 FBI가 요구했고 그것이 큰 논란이 된 사례를 기억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 대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요구하거나 암호를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제3자도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 행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권한 정보를 진술하거나 입력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협력을 가능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제3자 집행의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정보 주체, 피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의 자발적 협력은 법적으로 많은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형사적으로 형법 316조 제2항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각종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제3자 협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서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자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또 접근 권한 정보와 진술 거부권의 문제는 이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존 요청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존 요청 제도 같은 경우는 정식 절차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고 또 보존을 넘어서 암호 해제 협력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당사자 참여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에 대한 침해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존 요청도 역시 강제 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정 범위나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남게 됩니다. 어떤 논의의 필요상 19대, 20대 국회에 제시되었던 이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나왔던 그 개정안들을 보면 법원의 사법 통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요건에서 압수할 필요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발표자는 그 정식 압수수색 절차 전에 이루어지는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성 또는 정보가 손실되는 변경될 우려 등의 부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들은 보존 요청 대상을 단순히 정보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에서 통신의 내용을 제외하고 또 과거의 정보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개정안은 30일로 기간을 제한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보존 요청 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30일까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최대 일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 기간을 설정하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방식에서도 서면에 기재될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보전 요청 제도를 과연 도입하는 실익이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보전 요청 대상에서 내용을 제외한다면 현재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 유사한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제3자는 물론이고 피의자도 압수수색 영장이 배후에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자발적인 협력을 합니다. 이런 자발적 협력은 법조항을 두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 협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조항의 기능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정보 주체의 참여권과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에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제3자 집행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제3자의 협력 의무 입법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선행 문제로서 정보 주체의 참여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접근 권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또 좀 더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협력 의무 및 제출 명령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개정안은 그 보전 요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사법 통제에 대하여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협력이라는 별도의 적극적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극적 수인 의무를 넘어서 또 하나의 추가적 강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들은 수범자를 저장 매체 등의 소유자, 소지자, 관리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시키게 된다면 본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거부권 침해 여부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작동이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안에 아이디 패스워드나 암호를 제공하는 의무 등이 포함되게 된다면 이 역시 또 진술 거부권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온 개정안을 보면 협력 요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본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선언적으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만을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볼 때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제3자 집행에서 그 정보 주체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문제, 또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 암호 정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의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제3자의 협력 의무라든가 보전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입니다. 예. 그럼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선 판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제1 지정 토론을 맡은 홍성지원의 박광선 판사입니다. 일단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토론문에 기초해서 지정 토론을 하되 시간을 보고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변호사님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기존에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여러 쟁점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변호사님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며 발표 내용과 관련된 여러 화두 중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정보 주체의 지위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특히 제3자 보관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주체의 열악한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피의자에게 전자정보 접근을 위한 암호를 진술하거나 입력하도록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략히 밝히는 방식으로 지정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확립된 견해라기보다는 소회나 의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보관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정보 주체의 지위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또는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장치가 제3자 보관정보의 정보 주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는 피압수자 등에 대한 영장의 사전 제시 또는 피의자 등에 대한 사전 참여 통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영장의 사전 제시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정보 주체의 소송법상 지위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조금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발표문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문헌에 의하더라도 제3자 보관 정보의 정보 주체가 실질적인 법익 침해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 제시의 상대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보 주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정보 주체를 영장 제시의 상대방으로 보는데 약간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 219조 형사소송법입니다. 118조는 영장 제시의 상대방을 처분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지배하는 자가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법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 118조가 다른 물건과 전자정보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이와 다른 법 해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정보 주체가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주된 근거는 법익을 침해받는 자가 정보 주체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익 침해를 기준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경우에 영장 집행의 적법성 기준이 다소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안에서 정보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자 등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 제시의 상대방인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최소한 10년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이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없었음을 생각하면 입법자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서 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 해석만 가지고 제3자 보관 정보의 정보 주체가 영장 제시의 상대방이 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나왔듯이 형사소송법 제122조가 피의자를 영장 집행에 관한 사전 통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예외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전 통지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행법 하에서 제3자 보관 정보의 정보 주체가 영장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형사법상 지위가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각종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정보 주체의 열악한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헌법성 기본권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참여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축소하거나 정보 주체가 영장 제시 압수 목록 교부의 상대방임을 분명히 하거나 사후 통지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보존 요청 제도도 의외로 정보 주체의 참여권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장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께서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보 주체한테 미리 사전 통지를 해줄 경우에 정보 주체가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일반화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장 집행 전에 전자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 정보 주체한테 참여 통지를 해주는 것을 꺼리거나 그런 것을 허용할 것을 꺼릴 이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존 요청 제도가 막상 압수수색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너무 쉽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크게 약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밝게만을 그리면서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보존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존 요청 제도의 도입이 정보 주체나 피의자의 지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발표자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점으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암호를 진술하거나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논거에 있어서도 발표자이신 조 변호사님의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굳이 반복해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변호사님의 발표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이원상 교수님의 토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이렇게 뜻깊은 학술회의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미 토론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 1세션부터 3세션까지 들으면서 전체적인 느낌과 그다음에 발제자께 특별히 묻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세션부터 계속 참여해서 보면서 두 가지를 크게 느꼈는데, 하나는 똑같은 압수수색이라는 제도지만 수사기관 입장, 즉 검사님이 보는 입장, 판사님이 보는 입장, 변호사님이 보는 입장이 다 틀리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는 아마 실제적 진실 발견에 더 중점을 두시고 보시고,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공정성에 대해서도 중심을 두시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방어권에 더 중심을 두고 보시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약간 다르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관점은 다르지만 하나로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입법이 미비하다라는 것에서는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안 다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지금에 있는 아날로그식의 어떤 압수수색 제도에다가 자꾸 뭔가 디지털적인 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좀 더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는 늘 주장하듯이 새 판 짜야 된다. 디지털 증거법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새로 장을 만들어서 넣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뭔가 새 판을 짜야 지금같이 계속해서 되는 것은 왜곡만 더 초래할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오늘 여기서 이것을 저도 배운다는 입장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제자께서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아까도 1세션부터도 계속해서 말했던 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참여권,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주가되는 어떤 보호되는 장치인데, 이것이 강제 처분하고 부딪히게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고 이 부분을 강화시킴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이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긴 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 참여권 가지고 보장하기 어려우면은 아까 1세션에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보장을 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께서 혹시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좀 더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어떤 참여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해안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아까 그 생체 정보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는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따로 논문을 또 보내주셔서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걸 봐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진술거부권 고지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에서는 암호를 넣는 것, 요게 암호의 수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암호를 암호로 보호되는 것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체 정보를 쓰게 되면 이게 더 높게 그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압수수색하는 절차에서 암호를 넣는 것은 진술거부권으로 보호가 되는데 생체 정보를 넣는 것이 보호가 되는 장치가 없어지면은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거하고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애플워치를 타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 애플 컴퓨터를 저한테 대기만 하면 바로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면 이게 더 강력한 암호 장치인데 압수수색 절차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너무 쉽게 풀려서 압수수색에 무방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생체 정보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 발제자께서 다른 논문을 써서 해놓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언급해놓지 않지만 보존 의무에서는 사실 그 사이버범죄 협약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서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보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개정안에서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를 안 해놓고 처벌하는 부분에만 관점을 두고 법률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 혹시 보존이나 이런 것을 위한 어떤 비용 부분에서는 발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약간 궁금했고요. 또 하나 협력 의무에서 정당한 의무를 두어서 마치 정당한 의무가 있으면 거부할 것처럼 이렇게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업체에서 그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 정당한 규정이 없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규정이 있으면은 판단을 해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정당하다고 해서 줘버렸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그 제3자가 져야 되는 거고요.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정당하게 나중에 판결이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져야 되니까 두 개의 리스크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은 없애버리고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발제자께서 해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빨리 디지털 증거 절차법이 만들어지든 그래서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떠한 말로 아니면 어떠한 뭐 결정이나 판결이 들어온다고 해도 현행에 있는 아날로그의 중력 하에서는 디지털 정보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점부터 한번 좀 논의를 해보는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날로그의 중력이란 말씀 굉장히 오늘의 멘트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재원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토론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다루는 주제가 보존 의무, 협력 의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물론 범죄는 아니지만, 제가 1년차 때 저희 근무했던 펌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기사가 나가니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남편 의심스러운데 카카오톡 포렌식 할 수 있느냐, 그런 업체인가라고 문의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보존 의무라 하면 지금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원칙적으로 3일을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엔 삭제를 하는 원칙을 그 이후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그걸 계속 보존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감청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통신 감청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을 변경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30일 또는 60일간 보존을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60일 후에 60일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60일간의 통신 감청 내용을 볼 수 있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카톡의 비밀번호도 있을 수 있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협력 의무가 부과가 되면 압수수색 당시에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우리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토론에 들어가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보존 의무와 협력 의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 의무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정보에 관해서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정보는 이 군사 용어에서 일본 군사 용어에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미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영미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 그 컨텐츠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그 통신비밀법에서 말하는 통화 내역 이런 거는 누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통화했는지 그런 정보가 아니고 지금 카카오톡이나 그런 이메일,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계약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정보에 관한 용어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대상 정보의 범위, 보존의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서 그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사한 제도가 그 저작권법이나 그 기타 민법 유사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형사소송법은 그 저희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실제로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신체적 자유권도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벌금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민사법에 비해서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작권법에서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 그 영미식 디스커버리 규정이 일부 합리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정보가 그 영업비밀 침해라든지 또는 제3자의 형사적 처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 제공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관련 규정조차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만약에 전면적인 그 보존 의무 이 규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민사법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히 위헌을 면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협력 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제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넣어놨다고 하면 그것을 입력하라라고 협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그것에 또는 그 서버를 가진 주체에게도 만약에 어떤 이메일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경우에 그것을 그 서버 관리자의 권한으로 그 비밀번호도 해제하라라고 협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지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럼 서버를 가진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 당연히 해제를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그 법정에 현출된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 현출된 기록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검찰은 모든 국민의 정보 콘텐츠가 담긴 카카오와 네이버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심각한 우려가 무기 대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 정보 주체에 대한 제작께서는 정보 주체의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 포털 카카오나 네이버 운영자의 이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카카오나 네이버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그 라인의 내용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는 순간 그 국민들은 카카오를 떠나고 텔레그램으로 가고 네이버를 떠나서 구글로 이동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주체와 또는 검찰 수사 당국에 대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보존 의무와 협력 의무의 그 수규 대상인 제3자 즉 플랫폼
개인의 기본권 침해도 그 중요한 주제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박 판사님께서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한 4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고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 보존 요청 제도가 협력 의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한 10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 토론자님 주신 말씀 정말 금과옥조처럼 듣겠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미리 받아봤던 관계로 제가 토론자에 대한 답변 이래가지고 PT를 좀 몇 개 준비를 좀 했는데요. 같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와보니까 정작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이 PT 화면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사님 말씀해 주신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처분을 받는 자의 해석에 대해서 이걸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정보 주체를 영장 지시 상대방으로 보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 관련해서 본 발표자도 토론자님과 마찬가지로 제 해석론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따라서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발표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2단계 절차라는 특수성을 기초로 해서 시도한 해석론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보존 요청 제도도 의외로 정보 주체의 참여권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쟁점이고요. 이 보존 요청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2단계 절차라고 해서 크게 현장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이라는 2단계 절차로 구성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압수수색에서는 그 저장 매체를 찾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휴대폰이라든지 하드디스크를 찾는 과정까지가 현장 압수수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보통 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까지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대검찰청이든 고검이든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이든 요즘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춘 포렌식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여권 보장된 상태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두 번째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정보 주체가 처분을 받는 자라는 해석은 현장 압수수색,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를 찾는 과정이 아니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분석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는 정보 주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판례도 이런 2단계 집행 절차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안출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2단계 집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2단계 집행에서는 하드웨어의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신체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자유라든가 이런 법익이 추가로 침해될 우려가 없고 오직 전자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만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제가 해석론을 말씀드렸다는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3가지인데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존의 발표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권과 기존에 있던 준항고 그리고 아직은 인정되고 있지 않는 영장 항고라는 한 3가지 정도의 중간 단계 통계 장치를 통해서 즉 피의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이 법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색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체 정보 문제는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자 협력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인데요. 교수님 말씀 때문에 좀 더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구속영장 맥락에서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또 그 논리가 그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전이돼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영장 항고 제도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이라든지 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를 위해서
영장 항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가라고 평소에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좀 저희 PT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 영장 심사와 공판 절차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 준항고와 영장 항고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참여권을 보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생체인식 수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의해서 지문이라든지 홍차 같은 생체인식 수단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사실 기존에 뭐 많이 해왔습니다. 뭐 마약 사건 같은 데서나 아니면 또 지금까지도 계속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 DNA 감식 자료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에 대한 문제들은 뭐 기존에 있어 왔는데, 맞고 또 우리 형사실무에서도 뭐 2019년 12월 9일자 법률신문을 보니까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그 영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접근 권한 정보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진술 거부권 침해한다면 뭐 생체 인식 수단도 마찬가지 아니냐, 또 이런 논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문이나 DNA 정보와 같은 신원 확인,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생체 정보의 경우에 사실 이 경우에도 신원 정보에 대한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게 분명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든 독일이든 우리나라든 그런 논리를 통해서 나온 뭐 판례 같은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진술 거부권의 문제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생체 정보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용 생체 정보에 대한 판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신원 확인용 생체 정보는 그러한데 액세스 인포메이션으로 사용되는 접근 권한 정보로 사용되는 생체 정보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리를 깨고 새로운 논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학자들이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자 여기 학술 대회니까요.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진술 거부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어프로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DNA 같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는 좀 기술적 직접성이 떨어진다라고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문으로 신원 확인하려면 저희들이 그 주민등록부 만들 때 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이 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와 피의자의 지문을 매치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큰 행정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인 휴대폰에 같은 있는 그 홍채를 통해서 하거나 할 때에는 뭐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체 정보가 바로 암호화 정보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직접성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하나의 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우리 법학자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규범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신원 정보로 사용되는 정보는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정도까지밖에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않지만 이 휴대폰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정보는 훨씬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문을 열게 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규범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규범적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이익 형량적 그 접근 방법에서 어떤 이익 형량의 어느 한 추가 굉장히 급격히 기울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홍채 정보나 지문 정보는 이익 형량에 있어서 어느 한 추를 굉장히 기울게 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접근 방법에 의해서도 합헌성이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요 정도 3가지, 그러니까 기술적 접근 방법, 규범적 접근 방법, 또 이익 형량적 접근 방법이라는 3가지 정도의 논거를 좀 기존에 생각했고 이제 논문도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한 바는 한 이 정도 세 가지의 논거를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정도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한 수준이고, 그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 뭐 선후배님들이나 또 이제 법조에 계신 분들께서 좀 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랑 함께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살펴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법 같은 경우는 사실 민사와 형사의 증거법 제도가 비슷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하고 또 형사 절차에서도 이제 비슷한데,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좀 저희가 민사 절차 뭐 디스커버리 제도랑 같이 함께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저희도 공부가 됐고요. 자, 온라인 참여자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최진호님께서 제3자의 협력 의무 인정 범위는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 의무, 공판 단계에서의 증인 출석 및 증언 의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맞는 접근 방법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문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 발표문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발표문 87페이지에 뭐 각주 101번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이행강제금 도입하는 것이 뭐 과도하다는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도 논거 중에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 121조 제1항이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때에 그 기존 개정안이 부과하고 있는 그 제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또 이런 점도 논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본적인 관점 자체는 제가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최진호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다수 동행 명령제도 관련해서 그 협력 의무의 대상자와 협력 내용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할 게 아니라 사전 영장주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비슷한 취지로 제가 그 기존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협력 의무라는 적극적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원의 통제가 있어야 돼.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열띤 토론 해주셨고요. 지금 뭐 참여자들의 의견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토론자들께서 특별히 더 언급하실 내용이 있거나 발표자께서 제가 아까 예, 교수님 하실 말씀하신 수 것 중에 그 보존 예청제도 비용 처리 말씀하신 거죠. 깜빡 빼먹었는데 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 아시다시피 그 관련 이제 법률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지금 ISP들이 돈 준다고 해서 참 좋아할지는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뭐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의 뭐 초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그 뜻깊은 토론과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고생하셨고요. 참여자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